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위기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하락에 우리 시장도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트럼프발 침체 불안이 네네.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미국 증시 먼저 좀 여쭤봐야겠는데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다우 지수가 2%, 나스닥이 4%, 네, 뭐 그렇게 급락을 하였는데 뭐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 경기가 과도기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는데 이번 주에 또 미국 정부 폐쇄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미국은 그 회기가 9월이고요. 올해 예산을 3월까지 임시로 연장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안을 연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틀란타 연은이 조사하는 GDP 나우에 따르면 지금 1분기 미국 GDP가 무려 마이너스 2.4%.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 GDP가 분기로 2회 연속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뭐 경기 침체다 뭐 이런 경험도 있는데 이런 아래 공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올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이 취임 첫 해인데 오히려 마치 2022년을 그때 이제 아래 공포로 인해서 미증시가 한 20%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경기 침체는 사실 안 왔죠. 그래서 2023년부터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취임 초에 그 미증시의 우호적인 정책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통화 정책에 관련된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담되는 미 경기에 부담되는 이제 관세에 관한 얘기들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인 이제 달러 강세가 2011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흐름이 연장되고 있다. 그 달러 강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뭐 계속해서 생성형 AI 중심의 그 빵 이후에 2차 세큘러 사이클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이 상승 사이클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셀인 메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4월 말이나 5월엔 사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미국 경제 낙관론이 조금 물러나 있는 모양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뭐 2,700선까지 코스피가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2,520선까지 내려와 있고 올해 이제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 증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증시를 걱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 말씀하신 것 같이 글로벌 증시 중에서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최근에 제일 좋은 증시는 유럽 쪽에 뭐 EM 유럽이라든지 유로스탁스 지수들이 좋고 라틴 지수들이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코스피가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렇게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제가 이제 스타일 쪽으로 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제 가치냐 성장이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올해 증시가 좋으니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가치 대비 성장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월부터 해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를 뭐 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왔는데 뭐 올해 100% 올랐죠. 뭐 그런 종목들부터 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일이 굉장히 시장이 그다음에 제일 주목되는 게 이제 모멘텀 이제 가는 애들이 주도주가 마치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제 주인과 강아지가 있잖아요. 지금 주인과 강아지가 따로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라면 다음 그래프 좀 보면서 과거에 이제 그 다음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 하향 기간에 코스피 EPS 추이 이제 나왔습니다. 과거의 그 실적 추이를 제가 이제 평균화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적 사이클에서 하락 기간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EPS 전망치를 같이 그렸는데 이 Y축에 뭐 1에서 80일 이렇게 주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내려가는데
보면은 이제 이동안 그 실적 전망은 대략 85주 정도 돼서 한 20개월 정도 되는데 실적 전망은 한 평균 35% 하향 조정되고요. 네. 주가는 20% 정도 빠집니다. 이 부분을 과거에 그랬다. 그거를 이제 그 다음 그래프 해보셔서 지금 현재하고 같이 겹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EPS 전망치가 피크를 기록한 게 작년 9월 초.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화제 리포트가 나왔죠. 네. 반도체 시장이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부터 피크고 하향 조정으로 20개월 정도 하향 조정되는데 대략 9월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월이다 보니 한 6개월이 넘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간 동안 EPS는 한 3% 정도 하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어떠냐? 7%, 8%. 그러니까 과거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주가를 같이 그렸습니다. 같은 동기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가를 보면 한 10% 가까이 빠지는데 9% 정도 빠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빠져 올라갔죠. 3% 이상. 근데 주목할 게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좀 낙폭이 과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국면 등으로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이 좀 과도했는데 어찌됐든 실적은 과거 대비 더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과거보다 굉장히 견조한. 그래서 주인과 개가 따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요것 때문에 좀 발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주가가 지금 좀 상반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가 실적 하락기에 좀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지수 흐름, 지수단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하락기 그걸 믿어도 되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EPS 전망치 추이 제가 띄워놓은 게 있는데 다시 좀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굉장히 뚜렷하게 실적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낙타 봉오리 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통 15개월에서 23개월 정도 걸리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20개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 이게 2017년 코스피 30% 오르죠. 요거 내려갈 때 2018, 19년 30%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가 2020년, 21년 30% 오르죠. 그다음에 2022년에 한 30% 빠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뚜렷하게 동일한 사이클이 나오냐라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냥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반도체 그 쪽에 새로 2017년부터 나오면서 코스피에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무려 30%, 그 전까지 한 20%였는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100조 정도 순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30조 이상을 내다 보니 이제 코스피 사이클 자체가 반도체에 따라가게 돼서 이런 뚜렷한 사이클을 따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당장 올해 내년에 바뀌지 않죠.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실적 사이클을 따라가고 주인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이제 결국은 주가라는 강아지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적이 하향되면 이제 코스피도 약세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이렇게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매도에 따른 이제 반작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증거가 있냐라면 증거가 있다라. 네.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결국 그 국내 연기금의 순매수 추이가 네. 여기가 요 자료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한 국내 연기금이 올 초에 8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40거래일 연속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내 연기금이라면 국민연금, 이제 자산운용정도가 1,100조입니다. 네. 사학연금이 한 27조 정도 되고요. 이제 공무원연금이 한 5조 정도 돼서 세 개를 다 합치면 한 1,2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미국 증시가 30%로 올랐는데 국내 증시가 10%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격이 역대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은 자산 배분을 하는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가져가고 그것들의 비중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 그리고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엉클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원래 올해 목표로 하는 게 한 14조 9천억, 그러니까 14.9% 정도까지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네. 작년 말에 11.9%, 그러니까 무려 3%포인트가 차이가 나면 얘네들이 그 위험 때문에 허용범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으로 비중 차이가 나면 조정을 해라. 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라고 하면 1% 정도를 담아야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국내 연기금의 전체 규모가 1,200조죠. 거기서 1%는 12조다. 8조 남았다. 요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그래도 좀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이제 작년보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된 상황에서 연기금의 순매수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 소각 소식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서 뭐 당일 5% 이상 이렇게 이 거래일 동안 5% 올라가면서 저희 증시가 2,68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코스피는 유통시가총액 비중을 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40%입니다. 그래서 절반 가까이를 전자로 설명되는데 이것도 자사주 소각 3조 가량, 이거 연기금 순매수, 이게 펀더멘탈하고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하도 과도하게 빠져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반영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과거 사이클대로 주가가 빠졌으면 지금 한 2,450 언더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증시랑 국내 증시 이격이 컸고 최근에 올 초 들어서는 우리 시장이 좀 선방에 나서줬습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연초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통상 뭐 성장주랑 가치주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부진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가치주가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국면이 네. 올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연초에 성장주가 굉장히 부각이 됐고 네. 뭐 가치와 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 이제 성장주가 보통 듀레이션이 길다고 하면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강세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뭐 차트 제가 띄워드렸는데 이제 가치주 상대 지수, 그러니까 가치주가 얼마나 성장주 대비 아퍼펌을 하는지를 나타내는데 국채 금리가 저렇게 내려가면서 가치주 상대 지수가 하락하는, 즉 성장주가 강세를 기록한다. 하느니 2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뭐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시중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으로 사실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설명하는 게 두 가지. 금리라는 첫 번째 요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가치 성장이라는 거는 구분 방법이거든요. 소팅입니다, 사실. 비싼 애들은 성장주, 싼 애들은 가치주. 그래서 네. 늘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주의 평균 PER이 9배, 성장주의 PER이 11배. 이래도 가치 성장은 되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별 차이가 없으니까. 최소한 가치주가 5배, 성장주가 20배 정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야지 실제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아웃퍼폼 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제 가치주 상대 PER, 가치주가 얼마나 성장주 대비 싸냐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할인 거래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는 이 파란 회색 선을 보면 이제 가치주 상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올 초 이후에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가 강세를 기록했지만 상대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한 가치주는 한 7배 중반, 성장주는 12배를 넘고 있어서 과거 한 44% 정도 싼 상황이라서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많이 싼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가치와 성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이제 금리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면 이제 밸류에이션 차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는 올해는 좀 가치주가 다시 강세를 기록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2월 들어 뭐 특히 뭐 중소형주가 강세를 기록을 했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펀더멘털 요인이 좀 반영되면서 다시 이제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강세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간다. 이제 박스권 흐름이다. 보면 네. 그때 이제 종목지향이라고 합니다. 중소형주 강세를 기록하고 뭐 아까 설명한 같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100% 오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굉장히 양날의 칼이다라는 거고요.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보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할인율,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는 밸류에이션이 싸야죠. 그게 중소형주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중소형주가 밸류에이션이 대형주보다 비싸다. 그래서 대형주가 9배 정도 되는데 중소형주는 한 11배 정도 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첫 번째 싼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익 전망 추이입니다. 코스피. 지금 코스피 이익 전망 추이가 하향 조정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중소기업에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보통 CR,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 가격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집단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 이제 CR 적당히 할게. 이렇게 되면서 중소형주의 실적이 개선되고 그래서 코스피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에는 보통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강세를 기록했는데 안타깝게도 네. 올해는 계속해서 실적이 하향 조정, 그래서 하향 조정되는 기간, 이거 PR이고요. 네,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실적 하락기에 이렇게 제가 차트를 다시 띄웠는데 보시면 EPS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중형주 상대 지수, 중형주가 얼마나 대형주 대비 강세를 기록했냐. 이 부분이 중소형주가 하락 기간에 약세를 기록한다라고 봐서 지금 현재 대형주 대비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또한 실적 하락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중소형주 투자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발언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3월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3월 31일에 재개가 되죠. 이번 공매도는 17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뭐 공매도가 됐던 원인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를 복귀해 본다면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공매도가 크게는 한 3번 정도 금지되었다 재개된 네네. 적이 있고요. 공매도 자체는 이제 199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 2008년 10월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전면 금지되었었고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이제 금융주를 제외하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에 완전 재개를 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 때 잠시 3개월 정도 공매도가 금융주만 공매도가 금지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죠.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2020년 3월에 다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3일 날 부분 재개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23년 11월 6일 날 이제 전면 금지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를 2024년 상반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다가 그게 연장이 되고 드디어 이번 달 말 3월 30일부터 이제 전면 개편이 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3번 2009년 5월 달에 부분 개편이 있었고 2009년 11월 달에 있었고 말씀드린 것 같이 2021년 5월에 있었는데 이때 좀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공매도 중지 재개 시점들을 볼 때 그럼 첫 1개월 정도 이제 주식시장 동향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 그리고 중기적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1개월 공매도 재개 1개월로 본다면 이제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비싼 애들은 팔아요. 네, 성장주가 약세,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요.
또 가격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주가 모멘텀, 주도주, 많이 오른 애들, 이런 애들은 또 팝니다. 반면에 많이 빠진 애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공매도 자체가 결국 본다면 외국인의 참여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이제 투자처가 로우볼 ETF라는 게 있는데 저변동성, 주가 변동성이 작은 애들만 모아놓은 ETF인데 그런 애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공매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네. 성장보다 가치, 중소형보단 대형,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를 복귀해 본다면 밸류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좀 비싼 주식은 파는 양상이 나오고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의 단기 영향을 벗어나서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중기로 가면 이제 네. 시장이 첫 번째 완연한 이제 그 변동성 자체는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저변동성 관련주들은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약세를 기록하고 그 네. 이후에 외국인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장이니까 이제 대형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형 가치, 대형 성장이 모두 강세를 기록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좀 강세를 기록하는데 그래도 대형 가치, 대형 성장,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과 가치주. 그렇다면 이번 달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우려되는 종목, 피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공격의 대상이 될 네.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이제 중형 성장주라는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보면 중형 성자 중에 뭐 하나 시스템 뭐 66% 정도 오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오죠. 한 100% 정도. 네. 이런 중형 성장주가 2, 3월 달에 증시가 상승할 때 굉장히 강세를 기록했는데 뭐 이런 중형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종목이 이제 모멘텀 종목이다라고 봐서 올해 좀 많이 오른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하나시스템, 네, 다시 두산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나오고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나오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은 좀 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성장주 그리고 모멘텀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낙폭과대 종목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약세를 건넨 섹터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섹터를 그럼 눈여겨볼까요? 네, 그래서 대형 가치주 네. 쪽에 보통 이제 자동차하고 금융 쪽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외 종목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그 금융주도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로우볼,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적은 애들, 그러니까 증시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뜨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가치주와 함께 주가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